6월 19일. 지난번 편지는 어디서 끝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네. 다만 생각나는 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서 누운 것이 새벽 2시였다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아침이 될 때까지 자네를 붙잡고 짓거렸으리라는 것뿐일세. 무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알맞은 날은 아닌 것 같네. 그야말로 근사한 해돋이였어. 사방은 온통 이슬에 젖은 수풀과 싱그럽게 되살아난 들판이야. 마차 안에서 동행한 여자 둘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네. 로테는 나를 보고 선생님도 좀 주무세요 하고 권했네. 자기 때문에 체면 차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가씨가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눈을 응시하였지. 그동안엔 나도 졸립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로텐의 집에 닿을 때까지 그대로 깨어 있었네.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로테의 물음에 대하여 아버님도 애들도 여느 때와 같이 아직도 자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네. 헤어질 때 나는 그날 중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말했지. 로테는 승낙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찾아갔지. 그때 이후로 해와 달과 별들은 물론 변함없이 그 궤도를 돌고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제 낮도 없고 밤도 없어졌다네. 세계가 온통 내 주위에서 사라져버린 걸세. 6월 21일. 나는 하느님이 성자들을 위해 마련해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설령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인생의 기쁨,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걸세. 나의 바라임을 자네 알고 있지? 나는 그곳에 아주 정착하였네. 거기서 불과 반 시간이면 로텐의 집에 갈 수가 있다네. 그 집에 가면 나는 나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걸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바라임을 산책의 목적지로 선정했을 때 나는 그곳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 나의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냥별장을 때로는 언덕 위에선 때로는 강 건너편의 평지에 서서 바라보기 그 몇 번이었던가.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인간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네. 인간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헤매어 다니지. 그런가 하면 자진하여 속박에 몸을 내맡기고 습관이란 궤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내적 충동도 간직하고 있는 걸세. 신기한 일이지. 이곳에 와서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매료하는 거야. 저 작은 숲. 아, 저 숲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저 산봉우리. 아, 저기서 이 고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으면. 연이어져 뻗어있는 언덕과 정다운 계곡들. 아, 저 속에 융합될 수 있었으면.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네. 내가 바라던 것은 그곳에 없었네. 아, 저 너머 먼 곳은 미래와 비슷해. 크고도 어렴풋한 것이 우리 앞에 조용히 가로놓여 있지.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눈도 그 속에 융합되어 가네. 그리하여 우리는 동경하는 걸세. 아, 우리의 전 존재를 내팽개치고 단 하나의 위대하고 숭고한 감격의 환희에 충만하고 싶구나 하고 말일세. 그러나 서둘러 그것에 가 닿아 저 너머 먼 곳이 여기가 되고 보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걸세. 우리는 여전히 비관과 옹색 속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 틈에 빠져 달아나 버린 청량제를 추구하여 헐떡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랑자라도 최후에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걸세. 자기의 작은 집, 자기 아내의 품, 자식들의 재롱, 처자를 부양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넓고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아침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바라임으로 나가네. 주막집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가지고 걸상에 앉아 그 깍지를 까며 호메로스를 읽지.
좁은 부엌에 가서 냄비를 하나 찾아내어 버터를 떠넣은 다음 냄비를 불 위에 얹고 완두콩을 볶는다네. 냄비 뚜껑을 덮고 그 옆에 앉아서 때때로 냄비를 흔들어 완두콩을 뒤섞기도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무사나이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서 각을 떠 그것을 불에 굽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린다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온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은 부족사회 시대의 생활상 바로 그것이라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아무런 꾸밈 없이 내 생활 속에 얽어 넣을 수가 있는 걸세. 행복한 기분일세. 내 마음은 순진하고 단순한 인간의 기쁨을 감지할 수가 있네. 그 사람들은 손수 가꾼 양배추를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맛본다네. 아니, 양배추만이 아니지. 그것을 심었던 말개게 나침 거기에 물을 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을 즐겼던 흐뭇한 저녁, 좋았던 나날의 그 모든 것을 식탁 앞에 앉은 그 시간에 다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6월 29일. 그저께 시내의 의사가 법무관 집에 찾아왔었네. 그때 나는 로테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놀고 있었지. 어떤 아이는 내 몸에 매달리고 또 어떤 아이는 나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나는 또 그들을 간지리면서 한테 어울려 떠들어대고 있었다네. 그 의사는 줄곧 커프스 주름이나 칼라 장식을 매만지는 위인인데 우리가 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네. 그의 표정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지.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점잖은 설교 따위 할 테면 하라지 하고 아이들이 무너뜨린 카드로 만든 집을 다시 지어주었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의사는 온 시내에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 걸세. 법무관 내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었는데 베르테르가 들어서 더욱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빌헬름이여, 이 지상에서 내 마음과 가장 가까운 것은 아이들이라네.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소한 일에서도 장차 그들이 지녀야만 할 일체의 덕성과 힘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네. 그들의 거짓 속에 미래의 의연하고 꿋꿋한 성격을 볼 수 있으며 장난 속에 세상살이의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유머와 재치를 엿볼 수 있지.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걸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인류의 스승인 예수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말씀이 생각나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친구여, 우리와 같은 동등한 존재,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마치 예속물처럼 다루고 있지 않은가? 우리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네 어른들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인가? 나이가 많고 분별이 있기 때문인가? 오, 하느님, 당신의 눈에는 다만 나이 많은 어린이와 나이 적은 어린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당신이 더 기뻐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벌써 옛날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은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은 아니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틀에 넣어서 기르고 있네. 안녕, 빌헬름이여. 더 이상 수다를 떠는 건 그만두기로 함세. 7월 1일. 로테가 곁에 있다는 것이 환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잘 알 수 있네. 내 불행한 마음은 병상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용태라네. 로테는 시내의 어떤 신실한 부인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네. 그 부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임종이 멀지 않았는데 그 최후의 며칠 동안 로테의 간호를 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세. 지난주에 나는 로테와 함께 성모라하는 마을의 목사를 찾아갔었네. 산속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우리는 4시경에 그곳에 당도했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었지. 두 그루의 커다란 호두나무 그늘에 덮여있는 목사관의 안뜰에 들어섰을 때 그 선량한 노목사는 문간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네.
로테를 보더니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 마디투성이인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어버리고 로테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려 하였네. 로테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앉히고 자기도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한 다음 목사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둥이라는 못생기고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었네. 로테가 그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네. 그녀는 반쯤 안 들리게 된 노인의 귀에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젊고 튼튼하면서도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며 카를스바트 온천물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이번 여름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 것을 칭찬해 드리고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였네. 나는 그동안에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했지. 노 목사는 그새 기운을 많이 되찾았네. 그래서 내가 시원스러운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 커다란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얼마간 더듬더듬하면서도 그 나무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네. 오래된 쪽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고 저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안쪽에 있는 나무는 우리 집사람과 동갑으로 오는 10월로 50살이 됩니다. 집사람의 아버지, 곧 내 장인이 아침에 저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인은 나의 선임 목사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저 나무를 애지중지했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금부터 27년 전의 일입니다만 내가 가난한 대학생으로서 처음 이 안뜰에 들어섰을 때 집사람은 저 나무 아래 있는 제목더미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따님은 어디 갔느냐고 로테가 물으니까 시미트 씨와 같이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다더군. 그러고 나서 노인은 그 선임 목사가 자기를 무척 아껴주었고 그의 딸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며 처음에는 부목사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이야기가 막 끝났을 무렵 그 목사의 따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시미트라는 사람과 같이 채소반 쪽에서 들어왔네. 그녀는 진심으로 로테를 환영하더군.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꽤 매력이 있었네. 갈색 머리에 몸매가 좋고 발랄한 아가씨로 얼마 동안이라면 시골에서 이야기 상대가 될 만한 여인이었네. 그녀의 애인 시미트 씨가 곧 그런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했거든. 괜찮게 생겼으나 말이 없는 남자로 로테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리의 이야기에 어울리려 하지 않았네. 내 마음이 서글퍼진 것은 그가 우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이 식견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집과 심술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일세. 그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네. 우리가 다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프리데리케는 로테와 짝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나와 나란히 걷기도 했는데 그런 때면 그렇잖아도 가무잡잡한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걸세. 그래서 로테는 기회를 보아 내 소매를 잡아당김으로써 프리데리테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네. 아무튼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 특히 인생의 한창 때로서 모든 기쁨에 대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의 얼마 되지 않는 행복한 날들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네. 그들은 훗날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울화가 치민 나머지 나는 저녁 무렵 목사관 안뜰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실 때 화재가 이 세상에 고락에 미치자 실마리를 잡고 변덕스러운 불쾌감이란 것에 대해 마구 공격을 해대지 않을 수 없었네. 우리 인간들은 곧잘 푸념하기를 복된 날은 적고 언짢은 날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려 한다면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견뎌낼 만한 힘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목사 부인이 응수하였네. 자신의 감정도 자기 뜻대로는 잘 안 되거든요. 신체의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뭘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걸요. 나는 일단 그 말을 시인하고 말을 이었네. 그렇다면 그것을 병이라 간주하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씀이군요 하고 로테가 말했네. 그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뭔가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면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가서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대무곡을 두어 곡조 노래합니다. 그러면 곧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고 나는 말했네. 불쾌한 감정은 게으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게으름의 일종이지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게으름에 젖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발하면 일은 척척 진척되게 마련이요.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데리케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네. 그러나 시미트라는 그 청년은 이론을 제기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불쾌감으로 하고 나는 말했지. 그건 누구나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병이 나면 누구든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괴롭더라도 절제하고 아무리 쓴 약이라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성실한 노목사가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치챈 나는 목소리를 높여 노인 쪽을 보고 말했지. 죄악에 대한 설교는 허다하게 들었습니다만 불쾌감을 훈계하는 설교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도회지 목사나 해야겠지요 하고 목사는 말했네. 농부에겐 불쾌감이란 없어요. 하긴 때로 그런 설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적어도 목사 부인이라든가 법무관님께는 약이 되기도 할 테니. 그 말에 모두들 웃었네. 노목사 자신도 유쾌하게 웃어젖혔는데 밭은 기침을 쿨룩거리는 바람에 토론은 잠시 중단되었네. 이윽고 그 청년이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네. 당신은 불쾌감을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이 생각되는군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지. 자기 자신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루 괴로움을 끼치는 일이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죄악이라 하기에 충분한데 우리 각자에게 허용된 기쁨까지 서로 빼앗아야만 할 까닭이 뭡니까? 자기 자신은 불쾌하지만 혼자 견디어내며 남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불쾌감이란 오히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마음속의 울분,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들과 결부된 어리석은 허영심에 의하여 북돋워진 질투가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불쾌해하고 그것을 용납 못할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로테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네. 프리데리커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 있었네. 거기에 용기를 얻어 나는 말을 계속했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단순한 기쁨의 한순간이 그런 폭군의 질투 섞인 불쾌감으로 인하여 망쳐진 것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꽉 매는 기분이었네. 지난날의 갖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네.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타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을 이었네. 너는 내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다만 그 친구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행복을 더욱 북돋워주는 일 이외에는
내 친구의 영혼이 타는 듯한 정열로 인해 시달리며 고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한 방울의 완화제나마 그 친구에게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창 때의 꽃다운 시절을 너로 인해 허망하게 보내버린 한 소녀가 중병이 들어 가슴 아플 정도로 수척해진 채 드러누워 있다고 치자. 소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임종의 진땀이 창백한 이마에 자꾸만 번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자같이 그 병상 곁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다 짜내어도 그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한 방울의 약, 용기를 되살려줄 수 있는 한 가닥의 불꽃이라도 주입해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바쳐도 좋겠노라고 애끓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일찍이 당면한 적이 있었던 그와 같은 광경이 무서운 기세로 나를 엄습해왔네. 나는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그만 돌아가요 하는 로테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하라고 간곡히 충고하는 것이었네. 선생님은 그 때문에 몸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나의 천사여.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그 위독한 부인을 간호해주고 있네. 언제나 변함없이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인정 많은 로테라네. 그녀의 눈길이 닿으면 고통이 덜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이 솟아오른다네. 어제 저녁에 로테는 마리아네와 어린 마렌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네. 나는 그것을 알고 도중에서 만나 함께 걸었네. 1시간 반 정도 산책한 다음 동네 쪽으로 돌아와 그 샘터에 다다랐네. 그 샘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곳이 되었다네. 로테는 나직한 돌담에 걸터앉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었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네. 그러자 내 마음이 그토록 외로웠던 그 무렵의 일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걸세. 그리운 샘터여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네.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시원한 내 곁에서 쉬지를 못했구나. 급히 지나쳐버릴 뿐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적조차 덜어 있었지.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렌이 집에다 물을 떠가지고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었네. 나는 로테를 보았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새삼절실히 느꼈다네. 그 사이에 마렌은 다 올라왔네. 마리아네가 그 물컵을 받으려 하자 안 돼 하고 마렌은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네. 로테 언니, 언니가 먼저 마셔요. 나는 마렌의 그 천진한 애정에 감동되어 얼른 그 애를 안아 올리고 키스를 퍼부었네. 나는 내 감동을 그렇게 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걸세. 그런데 마렌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네.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로테가 말했네.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 저리 가자 마렌하고 로테는 그 애의 손을 잡고 돌계단 아래로 내려갔네. 자, 솟아나는 이 깨끗한 물로 씻어라. 얼른 씻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 나는 거기에 선 채로 그 어린아이가 물에 적신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네. 기적의 샘물에 모든 부정한 것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서 보기 흉한 수염이 뺨에 나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 모양이었네. 이제 그만 됐다 하고 로테가 말해도 그대로 계속 닦고 있었네. 많이 하는 편이 효과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빌헬름이여, 나는 일찍이 세례의식에도 이토록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진 않았네. 로테가 다시 올라왔을 때 나는 만민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예언자라도 대하듯 그녀 앞에 널쭉 엎드리고 싶었네. 저녁 때 나는 내 마음속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어떤 남자에게 이야기했네. 분별이 있는 인물이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네.
그는 그건 로테가 잘못한 거라면서 아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세. 그것이 온갖 망상과 미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린이들을 일찍부터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일주일 전에 자기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네. 그래서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듯 어린이를 대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즐거운 망상 속에 사로잡아서 몽롱한 기분에 잠기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처럼이라는 진리를 되새기고 있었네. 7월 8일. 어쩌면 이다지도 어린애 같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기를 바라다니. 어쩌면 이다지도 어린애 같단 말인가? 우리는 바라임에 갔었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우리는 걸어서 갔는데 나는 걸어가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네. 로테의 검은 눈동자 속에 분명히 나는 바보일세. 용서해주게나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네. 그 눈을. 간단히 말해서 지금 졸음이 와서 자꾸만 눈이 감기는 형편이거든. 이런 이야기일세.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타고 젊은 W군과 젤시타트, 아우드란, 그리고 나는 마차 주위에 둘러서 있었네. 마차 안에 여자들과 바깥에 둘러선 남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지. 모두들 수다스럽고 쾌활한 친구들이거든. 나는 로테의 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지. 아, 그 눈길은 다른 사내들에게로만 이리저리 보내졌네. 그런데 나에게는 나는 따돌려진 채 체념을 하고 서 있었네. 그 눈길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돌려지지 않았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잘가요 하는 인사를 1000번도 더 하고 있었는데 말일세.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이윽고 마차가 떠나갔네.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네.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머리 장식이 마차의 문 밖으로 내비치더니 그녀가 뒤를 돌아다보는 게 아닌가. 아,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 친구여.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네. 아마 나를 돌아다본 것이겠지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일세. 잘 있게나. 아, 어쩌면 나는 이다지도 어린애 같을까? 7월 10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바보스러운 거동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누군가가 내게 로테가 마음에 드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더구나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런 말이 딱 질색일세. 로테가 마음에 드는 사람치고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그녀로 인하여 충만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 들다니. 며칠 전에 나에게 오시안 아일랜드의 전설적 시인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지. 7월 11일. M 부인의 용태는 매우 위독하다네. 나는 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로테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터이니까 말일세. 내가 그 부인 집에서 로테를 만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오늘 로테는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네. M이라는 노인은 아주 탐욕스러운 수전노로서 여태껏 그 부인을 몹시 고생시키고 야박하게 굴어왔다는 걸세. 그러나 부인은 어려운 대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왔다는 걸세. 며칠 전 의사가 그 부인에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남편을 병상에 불러놓고 로테는 그 자리에 있었다네.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죽은 뒤에 분란이 일거나 불쾌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제가 30년 동안 줄곧 당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부엌 살림에 소용되는 경비와 집안 살림의 비용조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결정하셨지요. 그 뒤로 우리의 살림 규모도 늘고 장사가 확장되었는데도 매주 당신이 주시는 돈은 변함이 없었어요.
좀 더 올려달라고 제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당신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살림 규모가 가장 커졌을 때에도 일주일에 7굴대의 돈으로 꾸려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저는 당신 말대로 고분고분 그 7굴대를 받았고 모자라는 돈은 매주 가게의 매상금 중에서 따로 떼어 충당해 왔지요. 주부가 매상금의 일부를 훔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 뒤를 이어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이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당신은 또 보나마나 그전 마누라는 그 돈으로 거뜬히 꾸려나갔노라고 우기실 테니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로테와 이야기를 했네. 대충 2배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7굴댄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면 그 이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텐데 그것을 그대로 지나쳤다니. 그러나 나는 자기 집에 예언자의 무진장한 기름단지가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네. 7월 13일. 이건 나의 망상이 아닐세.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어리어 있음을 알 수 있다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네. 그녀는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일세.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네. 그걸 알고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지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자네에겐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을 테지. 자네는 나를 이해하니까 존경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뒤부터. 이것은 나의 지나친 자만일까?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로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인물은 없네. 그러나 로테가 그녀의 약혼자에 대해 열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이야기할 때 나는 명예와 지위를 모조리 박탈당하고 대검까지 빼앗겨버린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든다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거나 우리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닿거나 할 때면 뜨거운 피가 내 혈관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네. 불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얼른 그 손가락이나 발을 움츠렸다가는 감각의 신비로운 힘에 이끌리어 또다시 사르르 앞으로 내밀게 된다네. 모든 감각이 일시에 마비되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네. 그런데도 그녀의 천진난만하고 구김살 없는 영혼은 자기의 그런 대수롭지 않은 친근감의 표시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야기를 한창 하는 도중에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기도 하고 이야기에 열중해서 나에게 몸을 바싹 대기도 하여 그녀의 순결한 입김이 내 입술에 와 닿는 일조차 있다네. 그럴 때면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넋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다네. 빌헬름이여, 혹시나 내가 언젠가 감히 이 천국을, 이 신뢰를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 마음은 그토록 타락하지는 않았네. 다만 약할 뿐일세. 정말 약하단 말일세. 그러나 이 약하다는 것이야말로 타락이 아닐까?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일세. 그녀 앞에 나서면 일체의 욕망이 잠잠해지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내 기분이 어떤지조차도 알 수 없어지네.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세. 그녀는 한 멜로디를 천사처럼 소박하고 진지하게 피아노로 연주하네. 그것은 로테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지. 그녀가 그 최초의 음을 치는 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나는 고뇌와 혼란, 그리고 우울로부터 해방된다네. 나는 이제 음악의 마력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기게끔 되었네. 그 소박한 멜로디가 내 마음을 꼼짝없이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로테는 내가 자신의 이마에 총알을 한 방 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에 곧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네.
그러면 내 영혼의 미망과 암흑은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나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아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네. 7월 18일. 빌헬름이여,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램프 없는 환등이나 다를 바 없는 걸세. 작은 램프를 끼움과 동시에 갖가지 영상이 흰 스크린에 나타나지. 그것이 한낱 그림자요, 일시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애들처럼 그 앞에 서서 신비로운 광경에 가슴 설렌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세. 오늘 나는 로텐의 집에 가지 못했네. 피치 못할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하인에게 로텐의 집에 갔다 오라고 시켰지. 로테의 곁에 가 있다가 온 인간을 내 몸 가까이에 있도록 하고 싶었던 걸세. 얼마나 마음을 죄며 그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네. 이윽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가슴 설레도록 반가웠다네.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싶었네. 형광석은 햇빛을 흡수해서 밤이 되어도 얼마 동안은 빛을 발한다고 하더군. 그 젊은 하인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존재였네. 그녀의 눈길이 그의 얼굴, 그의 뺨, 그의 우쩌고리 단추, 그리고 그의 외투깃에 닿았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신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네. 그 순간 누가 1000탈레르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 하인을 딴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걸세. 그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할 수 없이 흐뭇했거든. 제발 비웃지는 말게나. 빌헬름이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한갓 환영일까? 7월 19일. 그녀를 만나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외친다네. 밝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녀를 만나야지 하는 거야. 그리고 진종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네. 모든 것이 이 소망 속에 잠겨버리는 걸세. 7월 20일. 나더러 공사를 수행하여 XX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자네들의 의견이지만 나는 그럴 의향이 없네. 나는 남에게 예속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 게다가 모두들 나를 알다시피 그 공사라는 사람은 비위상하는 인물일세. 어머니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자네 글을 읽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완두콩을 세고 있건 잠두콩을 세고 있건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세상 만사 따지고 보면 다 하잘것없는 것들일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열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허덕지덕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이라든가 명예 따위를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일세. 7월 24일. 그림 그리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 자네는 충심으로 충고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싶네. 바른대로 말해서 그 이후로 나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일세. 지금처럼 내가 행복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네. 돌멩이 하나에서 풀잎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내 가슴 속에 지금처럼 충만했던 적은 없다는 걸세.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나의 표현력은 미약해서 모든 것이 내 영혼 앞에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 윤곽조차도 포착할 수가 없네. 그러나 진흙이나 백납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이 들 것 같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진흙을 주물럭거리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비록 케이크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일세. 나는 로테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리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네. 전에는 꽤 솜씨 있게 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층 더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군. 그 뒤 나는 그녀의 실루엣을 그렸다네.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7월 26일. 잘 알았소, 사랑하는 로테여. 만사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부디 일을 많이 맡겨주시오. 될수록 자주 일을 시켜주기 바라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게 써보내는 편지에는 잉크를 말리는 모래를 뿌리지 말아주시오. 오늘은 편지를 입술에 갖다 대었더니 입술이 깔깔합디다.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찾아가지 말자 하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그게 지켜질 리 없지. 매일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나서는 나는 또 엄숙히 맹세를 하는 걸세. 내일은 찾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일세. 그랬다가 그 내일이 되면 나는 또다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어느새 벌써 그녀 곁에 가 있게 되는 걸세. 가령 전날 밤에 로테가 내일도 오시겠어요? 하고 말했다면 그 누가 가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그녀가 어떤 일을 부탁했을 경우도 있지.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그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걸세. 또 어떤 때는 날씨가 하도 좋아서 바라임으로 산책을 나간다네. 거기까지 가고 보면 로테네 집까지는 불과 반 시간이면 갈 수 있거든. 거기서부터 벌써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걸세. 우리 할머니는 곧잘 자석산 이야기를 해주셨지. 배가 그 산 가까이 다가가면 벼란간 배 안에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그 산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뱃사람들은 가엾게도 산산이 흩어진 널빤지를 잡고 버둥거리다 죽는다는 내용이었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하겠지. 비록 그가 기품있고 훌륭한 인물로서 모든 점에서 내가 그보다 한 수 처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를 눈앞에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노릇일세. 소유. 그렇다네, 빌헬름. 어쨌든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온 걸세. 그는 훌륭한 청년 신사로 누구나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일세. 다행히 나는 그가 돌아올 때 마중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네.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걸세.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아직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다네. 하느님, 사려 깊은 그의 행동에 상을 내리소서. 그가 로테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는 그를 경애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으나 짐작컨대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로테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인 듯하네. 그러는 점에서는 여자란 빈틈이 없으니 말일세. 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두 남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 수가 있다면 덕보는 것은 언제나 여자 쪽이거든. 하긴 언제나 그렇게 잘 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 그의 의젓함은 두드러지게 침착성이 결여된 내 성격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네. 그는 감수성도 풍부하며 로테의 가치도 잘 알고 있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별로 없는 듯하네. 불쾌한 감정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도 증오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알베르트는 나를 사려 깊은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일세. 로테에 대한 나의 애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나의 열렬한 기쁨,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가 느끼는 승리감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그는 더 한층 로테에게 사랑을 쏟게 되는 걸세. 그가 때때로 사소한 질투로 로테를 괴롭히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은 덮어두기로 하겠네. 내가 알베르트의 처지라도 질투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어찌되었든 로테 곁에 있을 수 있는 나의 기쁨은 이제 사라져버렸네. 내가 어리석었다고 함이 옳을 것인가, 눈이 멀었다고 함이 옳을 것인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사실 그 자체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트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일세. 로테에 대하여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사랑이었던 것일세. 그런데 마침내는 그 약혼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아 가버리자 이 바보 같은 인간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다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나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비웃는다네.
그러나 만일 나더러 단념해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자를 몇 배나 더 비웃어 주겠네. 그런 정신을 가진 인간은 없어져 버려라. 나는 숲속을 걸어 돌아다니다가 로텐의 집으로 간다네. 그러면 알베르트가 정원의 정자에 그녀와 함께 앉아 있다네. 그것을 보면 나는 그만 더 이상 자중할 수가 없어져서 마음껏 장난기를 발동시켜 어릿광대 같은 짓을 하곤 하는 걸세. 제발 하고 오늘 로테는 나에게 말했네. 어저께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쾌활하게 구시면 어쩐지 무서워져요. 자네에게만 고백하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일이 바쁜 때를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타서 얼른 찾아간다네. 그래서 로테가 혼자 있으면 좋아하곤 한다네. 8월 8일. 용서하게나 빌헬름이여. 어쩔 도리가 없는 운명에는 얌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런 인간은 딱 질색이라고 내가 매도했던 것은 자네를 두고 한 말은 결코 아니었네. 자네도 그러한 의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네 말이 옳아. 그러나 친구여, 내 한마디만 더함세. 세상 일이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딱 부러지게 결말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법일세.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는 실로 다양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 걸세. 마치 메브리코와 사자코의 중간에 무수한 변화의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 자네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중간 노선을 헤엄쳐 나가려 하더라도 제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게나. 자네는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 거지. 로테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라.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용단을 내려서 온 정력을 좀먹는 불행한 감정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지. 친구여. 그 말인즉 지당하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네. 서서히 악화되어 가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불행한 인간을 보고 단도로 푹 찔러서 단박에 그 병고에 종지부를 찍어라 하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환자의 정력을 좀먹는 질병은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용기마저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네는 다른 비유를 끌어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즉, 우물쭈물하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상처난 팔을 끊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말일세. 나는 모르겠네. 비유를 끌어다 대면서 논쟁을 벌이는 짓은 그만두기로 하게. 아무튼 빌헬름, 때때로 나는 모든 고뇌를 털어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치솟을 때가 있다네. 그래서 만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걸세. 8월 8일 저녁. 얼마 동안 팽개쳐 두었던 일기장을 오늘 무심코 펼쳐보고 놀랐네. 나는 번연히 알면서도 현재의 이런 사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 들어오고 있었던 걸세.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애같이 처신해왔네. 지금도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네. 그러면서도 여기서 헤어나게 되지를 않는군. 8월 10일. 어리석지만 않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만큼 갖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걸세. 정녕 우리의 마음만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일세. 나는 지금 단란한 가정의 한 식구가 되다시피 해서 노인들로부터는 친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는 아버지처럼 흠모를 받으며 또 로테로부터도 그리고 성실한 알베르트 그도 또한 변덕이나 무례한 언동으로 내 행복을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정으로 나를 감싸주고 있네. 그는 이 세상에서 로테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네. 빌헬름이여,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누가 옆에서 듣는다면 재미있을 걸세.
세상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눈물이 핑 들곤 한다네. 어느 날 알베르트는 로테의 훌륭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네. 그 임종의 병상에서 로테의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로테에게 맡긴다고 말했다는 걸세. 그 이후로 로테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정신적인 자세로 살아나갔으며 집안일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 진지성은 진짜 어머니를 방불케 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일하며 동생들을 보살폈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쾌활하고 상냥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걸세. 그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길가의 꽃을 꺾어 공들여 꽃다발을 만든 다음 흘러가는 개울물에 그 꽃다발을 던지고 그것이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다네. 자네에게 이미 알렸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알베르트는 이곳에 정주하여 궁정으로부터 상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어떤 관직에 앉게 될 모양일세. 그는 궁정에서 꽤 호감을 사고 있고 착실히 해서 어떤 일도 부지런히 해낸다는 점에서 그와 비견할 만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네. 8월 12일. 분명히 알베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인간일세. 그런데 나는 어제 그와 더불어 한바탕 기묘한 논쟁을 벌였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그의 집에 찾아갔었던 걸세. 말을 타고 산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졌었거든. 지금 이 편지도 여행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라네. 그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으려니까 권총이 눈에 띄더군. 저 권총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 중에 호신용으로 휴대하고 싶은데 하고 나는 말했지. 좋도록 하세요 하고 그는 대답하였네. 다만 총알을 장전하는 수고는 당신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저 장신용으로 걸어 놓았을 뿐이니까요. 나는 권총 한 자루를 집어내렸지. 알베르트는 말을 계속하였다네. 지나치게 경계를 하다가 엉뚱한 사건이 벌어진 뒤로는 이런 총기를 만지지 않기로 했지요. 내가 그 사연을 묻자 시골에 있는 어느 친구 집에 하고 알베르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네. 3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지요. 나는 한 쌍의 소형 권총을 장전도 하지 않은 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밤에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잤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무심히 앉아 있노라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문득 강도가 언제 덮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권총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기분 당신도 이해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하인에게 권총을 내주며 손질을 좀 하고 총알을 장전하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느라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중에 어쩌다가 그만 권총이 발사되었지 뭡니까? 총구 청소용 꽂을대가 꽂힌 채 발사되었는데 그 꽂을대가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박혀 엄지손가락이 박살이 나버렸지요. 울고불고 소동이 벌어진 데다가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했답니다. 그런 뒤로 나는 총기에는 일제 총알을 장전하지 않고 놓아두기로 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위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긴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알베르트란 인물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건 하긴. 이런 말을 꺼내기 이전에 그에 한정되는 걸세. 어떤 일반적인 명제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 것은 뻔한 일 아닌가. 그런데 이 인물은 자기 말이 꼭 정론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세. 약간 경솔한 말을 했다거나 일반적인 말 혹은 불확실한 발언을 했다 싶으면 그는 먼저 한 말을 새로이 정정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며 한없이 늘어놓아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본론인지 모르게 되어버리곤 하는 걸세. 이번에도 그는 장황하게 파고들며 변론을 벌이는 것이었네. 결국 나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환상에 빠져 권총 부리를 내 오른쪽 눈 위에 이마에다 갖다 대었다네. 저런. 하면서 알베르트는 내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네. 이게 무슨 짓이오? 총알도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하고 나는 말했지. 총알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쏠 정도로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하고 나는 외쳤네.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현명하다, 그것은 좋다, 그것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행위의 내면적인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나요? 어째서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졌겠는가? 어째서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성급한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시인하겠지요 하고 알베르트는 말했네. 어떤 종류의 행위는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행하여지든 간에 죄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어깨를 움츠리며 그의 말에 동의했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고 나는 응수했지. 거기에도 약간의 예의는 있어요.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사를 면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했다면 그 자는 동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당한 분노가 치받치어 부정한 아내와 그녀의 비열한 유혹자를 살해한 남편, 환희의 한때에 이성을 잃고 억누를 길없는 사랑의 활락에 몸을 내맡긴 소녀 이들을 향해 누가 냉혈적인 기준마저도 감동하여 형벌을 유보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 문제지요 하고 알베르트는 대답하였네. 격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는 인간은 사려 분별이 전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과 같이 간주되니까요. 아, 당신네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하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외쳤네. 격정,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태어나군요. 훌륭한 도덕군자들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나무라고 정신착란자를 외면하며 성직자들처럼 그 옆을 지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그러한 인간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겠지요. 나는 술 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혀 거의 제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을 성취할 비범한 인간들은 옛날부터 모두 주정뱅이라느니 미치광이라느니 하는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고 고결하며 남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할라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예외 없이 저놈은 미쳤어, 저놈은 바보야 하고 매도를 하니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 정신이 말짱한 당신네들.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 당신네 현명한 사람들이여. 그건 역시 당신의 편력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하고 알베르트는 말했네. 당신은 무엇이나 지나치게 과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의 경우 당신의 논리는 부당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살인데 그것을 당신은 위대한 행위에 비하고 있으니 당치 않은 일이지요. 자살은 아무래도 의지가 박약한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나가기보다는 죽어버리는 편이 편하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나는 그만 논쟁을 끝맺으려 했네. 남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덥잖은 상투적인 문구를 들고 나오니 그것처럼 못 견딜 노릇이 없거든. 그런데 그의 이런 말은 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고 나도 몇 번 화를 낸 일이 있으므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 쾌활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네.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뇨. 제발 겉만을 보고 오판하지 마세요. 폭군의 지독한 압정에 시달리고 있던 민족이 마침내 걸기하여 그 압정의 쇠사슬을 끊었을 때 그것을 당신은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 할 수 있나요?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놀라서 온몸에 힘이 불끈 솟고 여느 때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모욕을 당하고 격분해서 6 사람을 상대로 맞싸워 그들을 때려 눕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라고 해야만 옳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긴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꿋꿋한 행위라면 지나친 긴장이 어째서 그 반대가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알베르트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말했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방금 당신이 든 예는 이 경우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나는 말했네. 나는 여러 차례 비난을 받은 바 있어요. 나의 연상이 때때로 엉뚱한 곳으로 뻗어나간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논법으로 내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즐거워야 할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결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지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요컨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나 슬픔, 고통 등도 어느 일정한 한도까지는 견뎌낼 수가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파멸하고 맙니다. 이건 사람이 약하다든가 굳세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당한 것은 악성 열병으로 죽는 인간을 비겁한 자라 함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알베르트가 외쳤네.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런 궤변은 아닙니다. 하고 나는 응수를 했지. 이런 것은 당신도 시인하리라 믿어요. 가령 육체가 몹시 병들고 기력도 기능도 쇠약해져 버려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걸 죽을 병이라 함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신에 적용해 봅시다. 생각을 외골수로만 모이며 끙끙 앓는 인간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갖가지 인상이 그에게 작용하여 관념이 고정되고 마침내 격정이 더욱 항진되어서 냉철한 사고 능력이 상실된 끝에 그는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간이 이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이 환자의 병상 곁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 힘을 그 만분의 1도 환자에게 주입시켜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 말은 알베르트에게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연못에 투신 자살한 한 소녀의 일을 그에게 일깨워준 다음 그 이야기를 그에게 되풀이해 주었지. 착한 아가씨였지요. 일정한 집안일을 돌보며 지극히 좁은 세계에서 자라났답니다. 낙이라고는 조금씩 저축해서 장만한 나들이 옷을 입고 일요일이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로 산책을 나간 타건한 큰 축제일에 무도회에 참석한다거나 남들의 평판이며 뒷소문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웃집 처녀들과 하염없이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 따위가 고작이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의 열정적인 성질이 마침내 좀 더 깊은 요구를 품기 시작하였는데 남자들이 지켜주는 바람에 그런 요구가 더욱 부풀어 올라 여태까지 낙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차츰 시들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여태껏 알지 못했던 감정에 정신없이 끌려들어서 자기의 모든 희망을 그 남자에게 걸고 주위의 세계를 잊어버렸지요. 자기에게 유일한 존재인 그 남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된 상태로 오로지 유일한 존재인 그 남자만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바람이 나서 부질없는 쾌락을 즐기는 따위의 해독에 물든 적이 없는 아가씨였으므로 그녀의 소망은 오직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행복을 동경해 오던 일체의 기쁨을 그와의 영원한 결합 속에서 찾아내려 한 것입니다. 희망의 실현을 보증하는 거듭된 약속, 그녀의 욕정을 더욱더 향진시키는 그의 대담한 애무,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렸지요.
황홀경 속에서 그녀는 온갖 기쁨을 예감하며 극도로 긴장된 심경으로 마침내 자기의 소망을 품에 안으려고 두 팔을 벌렸답니다. 그때 A는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넋을 잃고 깊은 연못 앞에 멈춰 섭니다. 사방은 온통 암흑이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그 남자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넓은 세계도 보이지 않고 잃어버린 보물을 보상해 줄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눈앞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고 혼자 외톨이가 된 자신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눈앞이 캄캄해지고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연못에 몸을 내던집니다. 자기를 감싸줄 죽음 속에서 모든 고뇌를 잠재워 버리려고 말입니다. 알베르트 씨,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아까 말한 병자의 경우와 이치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서로 얽히며 싸우는 갖가지 힘의 미궁 속에서 생명의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여 결국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곁에서 보고 소견 없는 여자로군.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시간이 흐르면 절망도 진정될 것이요. 그녀를 위로해줄 다른 남자도 나타날 텐데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거요. 그것은 저 녀석은 바보야. 열병으로 죽다니. 체력이 회복되고 정력이 되살아나서 광란하는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만사가 다 호전되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텐데 말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알베르트는 이 비유도 납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여전히 몇 마디 반론을 제기했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네. 즉, 내가 말한 것은 한낱 무지한 여자의 얘기로 만일 그렇게 외골수로만 치달리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분별력을 가졌던들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세. 알베르트 씨 하고 나는 소리쳤네. 인간은 다 마찬가지랍니다. 얼마쯤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걷잡을 수 없이 정열이 고조되어 한계점에까지 몰렸을 때는 거의 아닌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렇게 말하며 나는 모자를 집었네. 아, 내 가슴은 꽉 매는 듯 하였다네. 이리하여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네. 8월 15일.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 걸세. 로테는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네. 나는 그것을 그녀의 태도에서 느낄 수가 있네. 아이들도 내가 날마다 찾아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네. 오늘 나는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갔었는데 그 일은 건드리지도 못했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로테도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일세.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잘라주었지. 아이들은 이제 내가 빵을 잘라주어도 로테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받아먹는다네. 그런 다음에 나는 골방에 갇힌 공주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것은 내가 곧잘 해주는 이야기로 공주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천장에서 여러 개의 손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주었다는 내용이지. 얘기하면서 나는 배우는 게 많다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깊이 감명을 받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이야기 속의 세세한 대목은 창작해서 들려주기도 하는데 먼저 했던 것을 잊고 좀 다른 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곧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세. 그래서 지금은 조금도 틀리지 않게 마치 노래라도 부르듯이 정확하게 암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는데 저작자가 자신이 지어서 일단 출판했던 책을 개정해서 재판을 내면 설령 예술적으로는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 저서는 반드시 손상을 입게 마련이라는 걸세.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첫 인상이 좋은 법이거든. 인간은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생겨먹었단 말일세. 더구나 일단 받아들여진 인상은 곧 머릿속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걸세.
그것을 수정하거나 말살해 버리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8월 18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또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천이 됨은 불가피한 일이란 말인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생동하는 자연에 대한 열렬한 감정은 나로 하여금 기쁨에 넘치도록 하면서 나를 둘러싼 세계를 낙원으로 변모시켜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가혹한 박해자요. 고뇌의 정령이 되어 어디를 가나 내게 달라붙어 다니네. 일찍이 바위 위에서 강 건너 저쪽 언덕에까지 이어진 풍요한 골짜기를 굽어보며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싹트고 생기에 넘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또 기슭에서 산봉우리에 이르기까지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뒤덮여 있는 저 산들과 아름다운 숲군을 아래 구불구불 뻗어 있는 저 골짜기들을 바라보았을 때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은 소곤대는 갈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서 다정스런 저녁바람이 일렁일렁 불어보내는 사랑스러운 구름을 그 수면에 비추고 있었지. 그리고 새소리는 사방에서 기차게 춤추고 풍뎅이들은 태양의 마지막 섬광을 받으며 풀숲에서 해방되어 붕붕거리면서 날아다녔었지. 나를 둘러싼 웅성거림에 이끌리어 땅 위로 시선을 돌리면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바위에는 이끼가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들이고 메마른 모래 언덕의 사면에는 저 멀리 아래쪽까지 관목이 자라 있어서 자연이 펼쳐 보여주었었지. 그때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뜨거운 가슴 속에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나 자신이 신이 되기라도 한 것 같은 느낌에 잠기기도 했었다네. 그리하여 무한한 세계의 갖가지 장려한 모습들이 내 영혼 속에서 활기에 넘쳐 약동했었다네. 거대한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깊은 연못이 내 눈앞에 가로놓여 있었으며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은 소용돌이치며 아래로 떨어져 내려서 내 발 아래를 흘러갔고 숲과 산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네. 그때 나는 구명할 수 없는 그 모든 힘들이 대지의 밑바닥에서 서로 뒤섞이며 작용하는 것을 보았네. 그렇게 하여 창조된 온갖 생물들이 지금 이 대지 위를 뒤덮고 하늘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 걸세. 생명을 지닌 것들이 천태만상으로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단 말일세. 그런데 인간은 그 조그마한 집에 모여 살면서 몸의 안전을 도모하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주제의 넓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걸세. 오 가엾고 어리석은 존재여. 너는 너 자신을 비웃기 때문에 만물을 그와 같이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창조자의 영혼은 근접할 수 없는 산악에서 인정미답의 황야를 넘어 미지의 대양의 끝에 이르기까지 충만해 있으며 그것을 느끼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온갖 생물을 티끌과 같은 존재에 이르기까지도 기뻐하시는 거라네. 아, 그때 나는 머리 위를 날아가는 학의 날개를 빌어 망망한 대해의 저 건너편 기슭으로 얼마나 날아가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네. 신의 술잔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넘쳐나는 더없는 생명의 환희를 마시고 단 한순간이나마 만물을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지구하신 분의 지극한 행복을 맛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네. 친구여,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만이 내 기억을 북돋우어주는 일이라네. 형언할 수 없는 그 무렵의 감정을 되새겨보려는 노력만으로도 내 영혼은 승화되고 고양된다네. 그러나 이윽고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불안함을 더 한층 절실히 느끼게 된다네. 내 영혼 앞에 드리워져 있던 장막 같은 것이 거쳐버린 듯 싶네. 무한한 생명의 무대는 이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입을 벌리고 있는 깊고 깊은 무덤으로 변해버린 걸세.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빠르게 사라져가네. 그 지극히 짧은 동안의 존재조차 온전히 누리는 일도 없이 변전의 분류 속에 휩쓸리는가 하면 물밑에 가라앉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 으스러져 버리기도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한순간 한순간이 자네와 자네 주위의 사람들을 좀먹어가고 있는 걸세. 한순간 한순간마다 자네 자신이 파괴자가 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걸세.
무심코 산책을 할 때만 해도 수많은 벌레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개미들의 전당을 무너뜨려 그 작은 세계를 참혹한 무덤으로 화하게 하지 않는가. 어쩌다가 일어날 뿐인 세계적인 대재앙이나 마을들을 휩쓸어버리는 홍수, 도시를 삼켜버리는 지진, 나는 결코 그런 따위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세. 자연의 온갖 사물 속에 잔재되어 있는 잠재력, 이것이 내 마음의 터전을 파헤쳐 무너뜨리는 걸세. 자연 속에서 창조된 일체의 것은 예의 없이 자기의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걸세. 나는 불안하다. 현기증이 난다네.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반출을 하고 있는 괴물뿐이라네. 8월 21일. 아침에 가슴 답답한 꿈에서 어렴풋이 눈이 뜨이면 나는 헛되이 그녀를 찾아 두 팔을 내뻗는다네. 그녀와 나란히 초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수없이 키스를 퍼붓는 착각에 빠져 한밤중에 침대 속에서 나는 헛되이 그녀를 찾는다네. 아, 그리하여 아직도 덜 깬 도취경 속에서 손으로 그녀를 더듬다가 퍼뜩 제정신이 들면 미어지는 듯한 가슴 속에서 눈물의 분류가 솟구쳐 오르는 걸세. 그리하여 나는 절망 속에서 어두운 내일을 생각하며 엎드려 온다네. 8월 22일. 비참한 심경일세. 빌헬름. 내 활동력은 이상을 일으켜 불안스러운 나태로 변해버렸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런 허탈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없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큰일일세. 나에겐 이제 사고 능력도 없고 자연을 감상할 흥취도 없네. 책 따윈 더구나 진절머리가 나네.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닐세. 때때로 나는 날품 파리꾼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의 목표가 뚜렷하다고 자신을 긴장시키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을 테니. 나는 때때로 알베르트가 부럽다네. 서류 속에 파묻혀 있는 그가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네.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자네와 장관에게 편지를 내어 공사관에 자리를 하나 얻어달라고 할까 생각했었지. 그런 자리라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았고 자네도 또한 보증해 줄 걸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세. 그전부터 장관은 나를 아껴주었고 어떤 자리에든 앉아서 실물을 보라고 권유해 왔거든. 한순간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생각이 달라지곤 하네. 어떤 말이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지겨워져 제 몸에 안장을 얹고 마구를 얹어 달래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가 마침내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는 그 우화가 생각나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마는 걸세. 친구여,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마음은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를 가나 나를 뒤쫓아오는 것이 아닐까? 8월 28일.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틀림없이 이들일 걸세. 오늘은 내 생일일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베르트로부터 소포가 배달되었다네. 포장을 끄르자 곧 바로 눈에 띈 것이 분홍색 리본이었네.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가슴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그 후에 몇 번인가 그녀에게 졸라서 내가 얻으려 했던 것이지. 그리고 12절판의 문고본이 2권 들어 있었네. 베트시타인 판의 호메로스로 산책을 하면서 무거운 에르네스티 판을 들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러워서 벌써부터 갖고 싶었던 책이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내 소망을 미리 알고서 알뜰한 우정을 나타내는 조그마한 선물을 찾아 내어준다네. 이러한 성의는 보낸 사람의 허영심에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값진 선물보다는 1000배나 더 귀중한 것이지. 나는 그 리본에 수없이 입술을 갖다 대었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그 즐거웠던 날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짧은 그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을 되새겼다네. 빌헬름이여, 그러나 불평은 하지 않겠네. 인생의 꽃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꽃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떨어져 버렸는가. 열매를 맺는 꽃은 지극히 적고 열매를 맺어도 온전히 익게 되는 것은 더구나 더 적은 걸세. 그렇다고 익은 과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네. 그런데도 친구여. 우리가 그 익은 열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맛도 보지 않은 채 썩혀버려도 괜찮은 걸까? 잘 익게. 멋진 여름일세. 나는 곧잘 과일을 따는 긴장대를 들고 로텐의 과수원 나무에 올라가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배를 딴다네. 그러면 로텐은 그 아래에 서 있다가 내가 떨어뜨려주는 배를 받는다네. 8월 30일. 불행한 사나이여. 너는 바보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미칠 것만 같은 이 끝모르는 정열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나는 이제 그녀에 대한 기도밖에는 모르게 되어버렸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모습뿐이라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상에 잠겨 있으면 나는 행복한 몇 시간을 누릴 수가 있다네. 그러나 이윽고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걸세. 빌헬름이여. 내 마음은 나를 어디로 몰아가려 하는 것일까? 그녀 곁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 흘러가면 그녀의 모습, 그녀의 거동, 그리고 그녀의 말의 고상한 표현들에 황홀해져 있다가도 차차 모든 감각이 긴장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며 암살자의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 그리하여 내 심장은 숨막히는 감각을 완화시키려고 세차게 고동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각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네. 빌헬름. 그러면 나는 자신이 이 지상에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걸세. 때때로 가눌 길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있을 때 로테가 자기 손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어서 가슴 속의 괴로움을 풀어버리라고 슬픈 위안을 해주기라도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버리지 않을 수 없네. 그리하여 먼 들길을 헤매고 다닌다네. 길도 없는 숲속을. 속이 후련해지는 걸세. 그야말로 얼마쯤 말일세. 그러다가 도중에서 피로와 갈증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져 눕곤 한다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상처 입은 발바닥을 잠깐이나마 쉬게 하려고 고요한 숲속에 구부러진 나무뿌리 위에 앉아 있다가 정신적인 해이와 피로 때문에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꾸벅꾸벅 잠들어 버린다네. 빌헬름이여. 참외의 수도복에 가시덤불에 띠 그리고 암자 속에서 혼자 거처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갈구하고 있는 위안인 것만 같네. 잘 있게. 이 비참한 상태의 종말은 무덤 밖에는 없을 것 같네. 9월 3일. 나는 여기를 떠나겠네. 고맙네. 빌헬름. 흔들리는 내 결심을 자네가 굳혀주었으니 말일세. 벌써 2주일 전부터 그녀 곁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으면서도 결단을 못 내렸는데 이젠 정말 떠나야겠네. 그녀는 시내에 아는 부인 집에 가 있네. 그리고 알베르트는 그리고 어쨌든 나는 떠나야겠네. 9월 10일. 안타까운 밤이었네. 빌헬름,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네. 이제 다시 그녀를 만나는 일은 없을 걸세. 자네 목을 끌어안고 실컷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 속에서 몰아치는 갖가지 생각을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녀는 편안히 잠들어 있네.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걸세.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내 계획을 발설하지 않았네. 정말 기막히는 대화였네.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지. 나는 언덕의 밤나무 아래에 서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리운 골짜기, 조용히 흐르는 강물 저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네. 지금까지 나는 몇 번이나 그녀와 함께 이곳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곤 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좋아하던 가로수길을 오락가락해 보았네. 내 마음을 이끄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정취가 어리어 있어서
아직 로테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는 곧잘 이곳에서 발길을 멈추곤 했었다네. 그리고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곳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었지. 확실히 이곳은 내가 본 곳 중에서는 가장 낭만적인 장소일세. 우선 밤나무들 사이로 전망이 탁 트여 있다네. 여기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벌써 꽤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군. 너도 밤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에 이어져 있는 우거진 나무들로 가로수길은 더욱더 어두워지는데 그 끄트머리에 아늑한 장소가 있지. 거기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깃들여 있다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한낮에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었지. 그리고 이곳이 장차 내 행복과 고뇌의 한 무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어렴풋이 들었었다네. 내가 약 반시간쯤 이별과 재회에 애달프고 달콤한 상념에 잠겨 있으려니까 두 사람이 언덕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네. 나는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일종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키스를 했네. 우리가 언덕 위에 오르자 때마침 달이 울창한 언덕 너머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네. 잡담을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두운 정자에 이르렀네. 로테는 정자 안으로 들어가 앉았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네. 나는 일어나서 그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앉았네. 어쩐지 몹시 불안한 기분이었네. 로테는 달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네. 달은 너도 밤나무 숲의 꼭대기에 걸려 우리 앞에 펼쳐진 언덕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네. 우리가 있는 장소가 깊은 암흑에 쌓여 있는 아늑한 곳이 있었는데 이윽고 로테가 말문을 열었네. 달밤에 산책을 하면 저는 언제나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나요. 자꾸만 죽음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갈 게 아니에요? 로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네. 베르테르 씨, 우리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서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테하며 나는 눈에 눈물이 그득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다시 만나게 되고 말고요. 나는 그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네. 빌헬름이여, 내가 애달픈 이별을 가슴속에 숨기고 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묻다니. 돌아가신 그리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로테는 말을 계속하였다네. 우리가 몸성이 잘 있으면서 변함없이 그분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 조용한 저녁 무렵 어머니의 아이들, 곧 제 동생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제 둘레에 모여들 때마다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어머니의 아이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겠어요. 하고 약속했던 그 일을 제가 정성껏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얼거린답니다. 그리운 어머니, 만일 제가 아이들에게 대하여 어머니만큼 좋은 어머니 노릇을 못하고 있다면 그 점은 용서해 주세요. 아,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빵을 먹여주고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주며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운 어머니, 우리가 단란하게 지내는 정경을 보신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임종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행복을 하느님께 기도하셨으니까요. 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네. 아, 빌헬름이여, 그 누가 그녀의 말을 되풀이할 수 있으랴. 생명 없는 차가운 문자로 그 성스러운 정신의 꽃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랴. 알베르트는 점잖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네. 로테, 그런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면 해로워요. 당신이 곧잘 그럭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
아, 알베르트 씨 하고 그녀는 말했네. 잊지 않으셨겠지요. 저녁마다 조그마한 둥근 테이블 둘레에 모여 앉아 있었던 일말이에요. 아빠는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시지 않고 아이들은 재워놓은 뒤였지요. 당신은 가끔 책을 갖고 오셨지만 그것을 펼치는 일은 좀처럼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기품 있는 영혼과 접촉하는 일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름답고 다정하고 쾌활하셨으며 휴식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하느님은 제 눈물을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하느님 앞에 엎드려 부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로테! 하고 소리치며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네. 내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손을 적셨네. 로테,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있고 또 어머니의 영혼도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르테르 씨가 저희 어머니를 생전에 아셨더라면 로테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네. 어머니는 당신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는 까무러칠 것만 같았네. 이토록 자랑스러운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네. 로테는 말을 계속하였네. 하지만 어머니는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태어난 지 채 6개월이 되기 전이었어요. 오래 끈 병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운명의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다만 아이들, 특히 막내 일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침내 임종이 가까워지자 저에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작은 애들은 아직도 사정을 알지 못했고 큰 애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주위에 둘러서자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한 아이씩 차례로 입을 맞춰준 다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다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맹세를 했지요. 로테, 이 약속은 지키기가 쉽지 않단다.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였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지녀야만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는 잘 알고 있을 거다. 때때로 내 눈에 글썽거리는 감사의 눈물을 보고 나는 그걸 알게 됐지. 내 동생들을 위해서 부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아내와 같은 정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해드리도록 해라.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으나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슬픔을 못 이겨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알베르트 씨, 당신은 그때 방에 계셨죠? 어머니는 당신 말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고는 당신을 곁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저를 보시며 너희 두 사람은 행복할 거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하시고는 안심한 듯이 평온한 눈길을 보내셨어요. 알베르트는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외쳤네. 그래,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요. 냉정한 알베르트도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으며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네. 베르테르 씨, 로테는 다시 말했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가장 사무치게 느끼는 것은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들은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어 하며 오래도록 슬퍼했지요. 로테는 일어섰네. 나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깜짝 놀라면서 로테의 손을 잡았네. 그만 돌아가요 하고 그녀는 말했네. 밤이 늦었어요. 로테는 손을 빼려 했으나 나는 더욱 힘을 주어 그 손을 잡았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고 나는 외쳤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난 가겠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덧붙였네. 기꺼이 작별하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로테.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 씨.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일 말이지요? 하고 로테는 내 말을 농담으로 돌리며 말했네.
그 내일이 어떤 것인지 나는 똑똑히 느꼈다네. 아, 그러나 로테는 그것을 짐작조차 못하는 걸세. 두 사람은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나란히 걸어갔다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달빛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러고는 땅바닥에 엎드려 실컷 울었다네. 이윽고 나는 벌떡 일어나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보리수나무 아래 정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네. 나는 그쪽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지. 그러나 그 모습은 이미 사라져버렸네.